연락처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590여 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200여 명 등 총 800여 명에 대한 검사와 격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간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공든탑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쥐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게 되는데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상황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46명, 이 중 지역에서 발생한 사람이 235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지금 8월 초 들어서 30명대에서 계속 유지돼 오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100명을 넘더니 지금 2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앞서 그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다니는 사랑제일교회에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교회발 집단 감염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갑자기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까지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네. 크게 4갈래로 지금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사랑제일교회죠. 오늘 지역 발생이 235명인데 사랑제일교회에서만 138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 합치면 457명이 사랑제일교회 그 집단 감염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행정조사해서 2,700여 명의 신도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4,000명의 명단을 또 받았는데 484명은 기존에 제출받은 명단에 없는 인원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명단을 제출할 때 굉장히 부실하게 명단을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용인 우리제일교회인데요. 16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14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어제까지 10명이 확진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4명이 확진이 됐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0명에 있었던 통계가 잘못된 것으로 이걸 다시 4명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추가로 확인된 곳이 있는데 노원구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8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 지금 누적 확진자가 15명이 됐는데요. 이 교회는 학예 수련회에 참가를 한 교인과 가족 이렇게 해서 193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확인이 돼서 지금 검사를 더 추가로 진행하면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이 교회에서 소모임을 풀어달라 이런 압박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교회 소모임을 너무 빨리 그 규제를 풀어준 게 한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제 이제 박능우 장관께서 모 방송국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초에 교회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에서 각종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을 이제 금지하게 되는데요. 수도권에서 환자 수가 좀 줄어드니까 7월 24일 날 전격 이 행정명령을 거두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7월 24일부터 지금의 사태가 잉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장마철과 맞물려서 주로 실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모임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나 이제 방역 조치들이 이제 미흡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당국이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여행이라든지 또는 외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쿠폰을 통해서 뭔가 좀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의 사태를 맞으면서 전면 재검토되거나 일단 정지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도 방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무언가 좀 잘못되고 엇박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당국에서 차후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도 말을 했는데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 수가 400명을 훌쩍 넘어섰고요. 근데 이 정광훈 목사가 주말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당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광화문 앞 대로입니다. 왕복 10차선 도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 이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다수 참석을 했고요. 또 거리 두기가 무색하게 빽빽히 몰려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습니다. 평상시 그 집회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큰 소리로 구호도 외쳤고 또 아예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네, 본인은 멀쩡하다고 주장하던 전 목사, 그런데 집회 이틀 만인 어제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저 당시에 지금 정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이었는데 그거를 알고도 저 현장에 갔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나 방역당국 입장 이걸 제시를 했나 보죠, 정광훈 목사한테? 그러니까 논란이 시작된 건 정부에서는 원래부터 그렇게 봤던 건데요. 지금 뭐 집회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내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랑교육 측에서 그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집회 참석한 게 오후 3시 10분대 이후였는데 실제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그 통지서에 서명을 한 건 오후 6시였다. 네.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했던 시점에는 자가격리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가 곧바로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보건소 성북구 보건소 측에서 직원이 가가지고 사랑의 교회 집사를 통해서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정광훈 목사가 알고 집회에 참석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통지를 한 그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시에 뭐 말씀하셨던 것,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미 정광훈 목사가 내가 통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정을 했으니까요. 예, 그것 자체가 다 이미 인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TV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시위 참가자들이 방역 수칙을 안 지켜요. 마스크도 벗고 같이 밥 먹고 막 이러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저런 야외 집회 앞으로도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상당히 이제 저런 경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시위나 집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 수칙을 당국이 하라는 대로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저 모임에 전국 각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 모임에서 만일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마스크를 착용 안 하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심지어 또 사랑제일교회 내에서도 취재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에서뿐 아니라 지금 저 모임에서조차도 확산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후에라도 저런 모임 또는 저와 유사한 모임, 실제로 규모는 적다고 하더라도 당국의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방역 당국에 제출한 명단이 좀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을 사람들이 누가 집회 참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를 고발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정엽 직무대행자 및 박능우 본부장은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기보관 중인 증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 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광훈 목사는 그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경에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통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 교회 상황만 한번 짚어보죠. 지금 최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확진자 수가 450명을 네. 넘어선 상황이고요. 매일 일별 확진자 수 현황을 보면은 최고 많을 때는 190명까지 지금 하루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조사를 통해서 2,700명의 신도 명단을 또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신도들이 그냥 서울 근교, 그러니까 동네 근교에 있는 이런 신도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집회 참석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신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집단 합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합숙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서 전국적으로 지금 감염을 일으키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과거 신천지 교인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지금 거죠. 자꾸 신천지 사태 당시가 자꾸 기억이 나는 게 네. 그때 했던 행동들이 조금씩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교인들이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됐던 교인들이 도망치는 그런 사례들이 또 잇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센터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이제 도망을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어제도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남편의 팔을 물어뜯은 다음에 도주를 했다 붙잡히는 일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포항 얘기고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파주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50대 평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병원에서 오늘 0시 무렵쯤에 도주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지금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위치 추적하고 지금 추적을 하고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대희 교수님, 네. 지금 상황이 좀 우려스러워 보이는 게 혹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 너무 급속하게 지금 늘고 있고요. 그리고 깜깜이로 누가 걸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사태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신천지보다 내용적으로는 더 위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신천지는 단일 집단입니다. 네. 또 신천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강제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명단 확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일단 단일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조용한 전파가 조건을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집단이 아니라는 점, 이미 지역 사회 내에 광범위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점, 또 깜깜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 워낙 빨라서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서 향후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지금 위험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이나 국민이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환절기나 겨울이 오게 될 경우에 독감이나 감기와 맞물리게 되면은 정상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 9월 중순 정도까지 지금의 상황을 영영으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 또는 신천지 사태에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더 어려운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위험한 순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신도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네. 이건 지금 방역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의 경우,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경우에는 무조건 확진 판정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교회에 테러를 했다거나 잘못된 정보. 예, 그런 정보들을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조장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탄압을 당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방역적인 목적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설 교수님, 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폭증을 했겠지만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긴 장마가 한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였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요. 무증상 감염이 결국 폭발한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물론 이제 복합적인이 다 많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줬다고 보십니까? 장마가 상당히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마는 굉장히 임박한 위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임박한 위험에 경도된 나머지 그 당시에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 7, 8개월을 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긴장이 이완된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소모임이 해제가 되면서 실내 모임을 하는 등 이러면서 이제 산밀, 그러니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된 거죠. 여기에다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GH4이라 그래서 예전에 우한에서 왔던 것과는 달리 변이체입니다. 이 변이체는 상당히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밀 조건에 이렇게 전파가 잘 되는 변이체마저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60-70%를 형성하는 메이저 폼이기 때문에 전파 확산이 상당히 쉽게 일어난 그런 조건이 지난 이 기간 동안에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짧게 짚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게 되니까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 상황은 어떻고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확보한 병상 수가 한 1,40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1,400. 네. 근데 현재 병상이 한 55% 정도가 이미 찬 상황입니다. 네. 근데 1,400여 개에서 그냥 반 자르면 700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발생하는 환자 수가 지금 2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한 나흘 정도면 병상이 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상황이 계속 나흘 정도 계속이 되면 그런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경증 환자는 이제 생활센터로 좀 돌린다든지. 네, 그렇게 그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440실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 370실 정도 70실이 여유가 있고, 내일부터는 태릉선수촌이 또 그 생활치료센터로 만들어져서 문을 연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경증 환자들, 특히 이제 젊은층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문제는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도 노년층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전체 환자의 비중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년층의 경우에는 중증 환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환자의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병상을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위기도 막아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백신 개발 상황 세계적으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개발 선두주자로 일컬어지는 미국을 보면요.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3상 시험에 돌입한 상태로 연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o I think we're in a pretty good place when it comes to vaccines. 또 영국은 옥스퍼드대와 영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가 손잡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섰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고 1차 생산을 마쳤는데요.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сегодня утром впервые в мир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вакцина против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сле второго укола, второй прививки тоже температура немного поднялась, ну и все, сошла потом на нет. Чувствует себя хорошо и титры высокие. 하지만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3차 임상도 하지 않아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백신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3상 임상 진행 중인 세계 제약사가 6곳에 이릅니다. 자,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도 내년 말 개발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설 교수님,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백신을 확보해야겠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우리나라한테까지 그 차례가 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그 국민들의 시선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백신이 공공재가 돼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일부 선진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백신을 마련해서 자국민들에게 맞춘다고 해서 이게 전 세계의 팬데믹을 완전히 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이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일부 선진 국가들이 백신을 접종을 해서 자국민들을 보호한다고 해도 그게 궁극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할 것 없이 이 백신을 공공재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투트랙 전략, 그러니까 앞서 있는 선진국 국가들이 만드는 것을 빨리 만들게 되면 우리가 도입하는 방안, 또 우리도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시간은 좀 늦겠습니다만은 또 이것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코로나19 그 백신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막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속보 나온 걸 보면 오늘 오후 5시에 정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데 3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담화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황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이 국민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계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당국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2단계로 일부 지자체는 가면서 3단계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에 그래요?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2.5단계, 그러니까 2단계에서 3단계의 조치를 일부 가져오는 2.5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이래도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지금의 사태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이외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리에 대한 사과도 말씀하면서 협조도 요청하고 또 경제에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는 그리고 2.5단계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아마 양해 차원의 담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정부의 대국민 담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특히 마스크 쓰고 지켜야 될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